안녕하세요. 두 얼굴을 한 악마에게서 벗어난 이해솔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 일이 제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떠질 정도로 화가 나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회사의 발령을 따라 전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회사의 여러 지점들에서 업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이사를 해야 했고, 그런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저도 같이 이동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이사를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적응을 할 만하면 집을 옮기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린 제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니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아빠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 없었거든요. 엄마는 소위 말하는 젊은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엄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어린 저를 맡겨놓을 곳이 마땅찮았기 때문이었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저를 악착같이 열심히 키워내셨어요.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사주셨고, 갖고 싶은 것들도 다 사주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순수한 호기심으로 던진 질문이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말이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의 질문을 듣고는 말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솔이가 아빠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구나. 엄마랑 아빠는 예솔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어. 남자랑 여자는 사랑을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란다. 그게 인연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간에. 엄마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그 말을 제게 했을 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표정이 슬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빠의 존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희생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씩씩하게 웃어보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일찍 철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 철이 들었던 건 절 혼자 열심히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었습니다.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 시험마다 상위권을 유지했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는 엄마와 둘이 지내다 보니 집안일도 스스로 깨우치게 됐어요. 엄마, 오늘 내가 빨래 다 해놨어. 바닥도 빡빡 닦아놨고.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 김치찌개 팔팔 끓여놨으니까 같이 차려서 먹자. 뭐? 아유, 엄마가 해도 되는데. 우리 딸도 공부하고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고생했네. 밥은 엄마가 차릴 테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저는 어린 나이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면서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대학도 등록금 부담이 크지 않은 국립대로 들어가게 됐고 등록금도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알찼어요.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곤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바쁨의 연속이었지만 20대에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청춘은 정말 아낌없이 다 누려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립도 하게 되니 엄마도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전처럼 일에 치여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과는 달리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번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쉽진 않았지만 끝끝내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 내에 있는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같은 회사였지만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고 슬쩍 다가가 봤는데 초반에는 말도 별로 없는 데다가 무뚝뚝해서 다가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슬쩍 말을 걸었죠. 저기 영업팀 남윤수 씨 있잖아. 원래 저렇게 말이 없어? 아니 뭔 놈의 사람이 말을 걸어도 통 말을 안 해. 그냥 대답만 예. 혹시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 윤수 씨. 동호회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그냥 원래 사람 자체가 좀 과묵해. 아,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돌부처 같은 사람. 근데 일은 진짜 잘하더라. 나도 그거 듣고 놀랐다니까. 영업을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조용하면 어떡한데? 쉴 새 없이 수다 떨고 떠들어야지. 아유, 암튼 나이대 가도 모르겠다니까 정말. 저는 과묵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낯을 좀 가리는 것 같아서 문제였지. 몇 번 마주치면서 안면을 트고 좀 친해지고 나니 은근히 다정하고 성실한 면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티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묵묵하게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은근히 호감이 생겼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좀 찬 것 같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오늘 좀 춥다고 생각해서 핫팩 좀 챙겨왔어요. 이거 조금 흔들어 쓰시면 금방 따뜻해져서 괜찮으실 거예요. 이 작은 배려 하나에도 은근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다 보니 남편의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날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어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답게 고백도 멋없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설레어 그 고백을 받아줬죠. 저희의 연애는 30대의 연애답게 아주 무난히 흘러갔습니다. 파동 하나 없는 잔잔한 물결같이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죠. 30대의 연애는 확실히 20대와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더 배려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관계. 그렇게 저희는 사랑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솔아,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 혹시 집에 한번 데리고 와줄 수 있어? 엄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긴 한데 갑자기 집에 데리고 오라고? 왜? 그냥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어떤 남자가 우리 딸을 그렇게 웃게 만드나 궁금해서. 엄마는 남편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시켜드렸죠. 그리고 나니 저를 툭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남자친구라는 사람 참 괜찮다. 남자는 모름지기 이 행동이나 입이 무거워야 하는데 딱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 같네. 우직한 소 같은 느낌이야. 그치. 사람이 참 말도 없고 무뚝뚝하긴 한데 그만큼 세심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라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엄마도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저는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조금 듬직한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던 엄마의 말에 괜히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해야겠네? 어머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건 나를 사위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결혼은 나랑 하자. 잠깐만. 뭐야 자기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 맞지? 결혼하자는 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나? 진심이지 완전.
흔한 반지나 꽃다발 하나 없는 말뿐인 프로포즈였지만 그 눈빛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만 보고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정도는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남편과 4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무척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다거나 그런 방해 요소 같은 것들 하나 없이 순탄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어쩌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꽃길만 잔뜩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 따위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렇게 무난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남편과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 두 사람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동안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도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엄마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어. 뭐? 어머,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그동안 제게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5평 남짓한 아파트 세 채를 마련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깜짝 고백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낙히 병수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내가 가진 집 중에 하나를 너희 신혼집으로 주고 싶어. 이 얘기하려고 오라고 한 거야. 너희 아직 집 안 구했지? 당연하지. 아직 알아보는 중이지. 엄마, 근데 정말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신혼집으로 줘도 괜찮은 곳 맞아? 당연히 괜찮고 말고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시집 가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혼수는 영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가 돼가지고 완전히 빈손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런가 남서방? 장모님,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야 할 것도 있고 대출도 받아야 해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장모님 덕분에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 문제로 고민이 많던 저희 부부에게 엄마의 선물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나 싶은 마음에 놀라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하시고 저와 엄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오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본식을 올리기까지 저희의 인생에는 막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갔기에 앞으로도 이렇게만 됐으면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온하기만 했던 저희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3개월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엄마와 저 그리고 남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낯빛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파? 예솔아, 머리가 너무 아파. 엄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속도 너무 안 좋고 어지럽고.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여보 119 빨리 신고 좀 해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엄마는 이내 바닥으로 쓰러지셨고 남편은 재빨리 전화를 걸어 신고했으며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 울면서 계속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쓰러진 엄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엄마가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은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실신의 원인은 뇌종양이었어요.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종양입니다. 게다가 지금 뇌뿐 아니라 폐랑 시신경 쪽까지 종양이 퍼진 상황이라 수술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진 않을 겁니다. 이 종양이 나중에는 뇌출혈까지 유발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엄마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남은 여명은 길어야 1년 정도일 겁니다. 이 또한 환자의 컨디션이 좋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환자분의 컨디션으로 봐서는 1년도 힘들 수 있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저를 다 키우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서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하필 왜 지금 엄마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조금 행복해도 되는 것 아닌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온종일 눈물만 흘리며 울고만 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엄마의 손발이 되어줬어요. 마치 남편이 엄마의 아들처럼 보일 정도로 지극히 병간호를 시작했죠. 같은 병실을 쓰는 분들조차도 어쩜 저런 사위가 다 있을 수 있느냐고, 사위가 아니라 아들인 줄 알았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아유,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사위다. 저렇게 살갑고 착한 사위 정말 드문데 아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아유, 우리 집 큰 사위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저는 아들이랑 따님분들 아니면 여기 손주분들이 와서 병간호 해주는 건 많이 봤어도 사위분들이 이렇게 장모님을 병간호 해주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말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보행도 불편해진 엄마는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걸음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남편도 묵묵히 엄마의 곁에서 모든 것들을 도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많이 피곤할 텐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편은 엄마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제게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아픈 건 엄마고 남편이 엄마를 잘 챙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엄마에게 잘하는데 저한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 정도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남편은 엄마의 병간호를 하러 가기보다는 집을 비우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은 또 어디 가는 거야? 어제도 술 약속 있다고 늦게 들어왔잖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안 가볼 거야? 엄마가 당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병원 가봐야 뭐 하겠어. 장모님 좋아지지도 않으신다면서. 오늘 약속 있어. 당신 재영이 알지? 결혼한다고 해서 청첩장 모임가. 장모님께는 잘 말씀드리고. 알았어. 병원은 내가 가볼 테니까 늦지 말고 와. 이렇게 자잘한 술자리도 하루하루 늘어만 갔고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지간하면 이해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속도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낮, 제가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택배가 올 것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부동산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이 서류를 들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뒤에는 사람 2명도 함께 서 있었기에 뭐지 싶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집안에 발을 들이밀며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천백이로 집 내놓으신 거 맞죠? 여기 신혼부부가 아담한 집을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 좀 보러 왔어요. 잠깐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아? 아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남편분께서 며칠 전에 부동산에 와서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아유, 자, 여기 봐요. 서류도 버젓이 있구만.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보여준 서류는 정말 저희 집 서류가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애써 집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부동산 중개인과 신혼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 뭘 잘못 찾아왔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 시간에 전화를 해. 내쫓았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멀쩡한 우리 집에 왜 부동산에 나와 있냐고. 서류에는 우리 집 주소가 맞던데. 당신이 집 내놓은 거 아니야? 부동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리도 없는 거잖아. 아이,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데. 서류 처리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실수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 됐고. 나 지금 이런 수다 떨 시간 없어. 정신없이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전화는 맥없이 끊어졌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꺼내봐도 부동산에서 실수를 한 것일 거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인 거잖아요. 대체 어떤 부동산이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준단 말인가요? 다음 날 저는 직접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정말 실수가 맞다면 제대로 따지고 들 심산이었죠. 전화를 건네받은 중개인은 머쓱한 듯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같은 아파트 비슷한 호수인데 제가 헷갈리는 바람에.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제 서류 들고 오신 것도 저희 집 주소가 맞던데. 예. 아주 가끔씩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도 그 신혼부부분들에게 잘 설명드렸고요. 또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니까 사모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저는 한 번 더 이런 일을 만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이 순간을 후회합니다. 차라리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진상을 알아냈다면 좋았을 걸. 그게 가장 큰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의문스러운 나날들이 하루 이틀 덧없이 흘러갔고 엄마에게 남은 마지막 잎새도 조금씩 떨어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었어요. 선망이 심해졌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지거리를 하는 날들이 늘어났고 제가 찾아가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제대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 기운도 없어 내리 잠만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엄마의 손을 잡고서 기도했어요. 엄마 나 조금만 욕심 좀 부릴래. 1년만, 딱 1년만 더 옆에 있다가 가죠. 그거 말고 더 바랄 게 없어, 엄마. 얼른 눈 뜨자. 자리 훌훌 털고 일어나자. 이렇게 몇 번이고 손을 꾹 잡고 애원을 했지만 야속하게도 엄마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일어나 있는 시간에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잔뜩 야위어버린 엄마의 모습은 보고 있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울 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 뿐이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면 약속이 있다거나 피곤하다며 저 혼자 다녀오라고 말을 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고 퇴근은 언제나 9시 넘어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업팀이 칼같이 퇴근을 한다는 사실은 저희 회사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제게 연락도 주지 않은 채 새벽녘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더 황당했어요. 병문안을 오시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예, 아가. 사부인이 편찮으신 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마는 아유, 사부인 병간호를 한답시고 우리 윤수한테 소홀하게 대하는 거는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윤수 씨한테 소홀하게 대한다니요? 아니, 왜 그런 경우 있다잖냐. 제 부모 돌본답시고 남편은 남을 낳아라. 그런 애들 있잖아.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남편한테는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된다. 알겠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 점점 본색을 드러내시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솔직히 엄마에게 잘해줬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 뒷일은 저도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더 참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다가는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엄마는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 끝에 어느 늦은 밤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저의 유일한 세상이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신없이 목 놓아 울어버렸던 것 같아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어요. 장례식장의 상주는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부터 시작해서 이튿날이 될 때까지 전화를 주고도 받질 않더군요.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고 메신저도 보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셨기에 저는 체념하고서 혼자 문자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사촌들이 제 옆에서 상주 역할을 대신 해주며 저를 도와줬어요. 사촌 오빠들은 하나같이 모두 입을 모아 남편을 욕했습니다. 아이야, 네 남편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어떻게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안 비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게요.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회사를 안 나왔다는 말밖에 안 해서 더 답답하고, 아니 어디서 뭐 하는지 연락이라도 좀 닿았으면 싶은데 남편 연락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유,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그런 걸 남편이라고 옆에 두고 있어? 아우, 진짜 너무 짜증난다. 만약 내가 네 상황이었다면 이혼 서류부터 준비할 거야. 장례식장을 찾은 회사 동료들은 남편이 상주 자리에 없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했어요. 연차를 냈다고 하길래 다들 엄마의 장례식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조문을 와보니 상주 자리에는 저 혼자 있어서 무척이나 당황했대요. 대체 회사에는 연차를 내두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방이 묘연하던 남편은 장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느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충격적이게도 정장 차림이 아닌 화려한 색깔의 등산복 차림으로 장례식에 찾아왔죠. 저를 포함한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꼴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연락이 안 됐던 건데? 꼴은 또 그게 뭐고? 아야, 미안해. 내가 여행을 갔다가 오늘 막 돌아오는 바람에 연락을 못 받지 뭐야? 뭐?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기어들어온 거야? 그동안 휴대폰 확인도 한 번 안 했니? 내가 문자랑 전화를 얼마나 해뒀는데 그걸 한 통도 못 받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무음 모드로 해놓기도 했고 다른 휴대폰 쓴다고 원래 휴대폰은 보지도 못했네.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사위 노릇은 한 거다. 나 그리고 당신한테 줄 게 하나 있어. 남편은 뻔뻔한 표정으로 가방을 열어 제게 서류 봉투 한 장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담보대출이라고 적혀 있는 서류였어요. 이걸 왜 저한테 건네주는 것인지 남편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왜 당신한테 주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그거 담보로 어머님 집 한 채 해드리려고.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감 도장만 꾹 찍어주면 돼. 뭐?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어머님 집을 해드리겠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진짜? 그 후 남편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을 저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머님 집을 해드리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살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저희 엄마만큼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유산 남겨주셨다고 생각하고 도장 좀 찍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집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자. 그게 장모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 게다가 내가 여태까지 장모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냐. 당신도 그건 잘할 거 아니야. 그지? 설마 우리 엄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게 이런 걸 바라고 한 거였어? 뭐 의도가 어떻게 됐건 간에 잘 해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인감 도장이나 찍어줘. 이거 오늘 안으로 제출해야 하는 거니까. 닥달하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저는 대기실로 들어가서 항상 가방 안에 챙기고 다니던 도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밀었던 그 서류의 도장을 꾹 찍어주었어요.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는 인감 도장을 보면서 남편은 뿌듯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정말 티 없이 맑은 웃음이었어요. 이야, 고마워. 당신 진짜 옳은 선택한 거야. 절대로 후회 안 할 거라고. 그래, 나도 내 결정에 후회 안 하길 바라고 있어. 당신도 당신의 행동에 후회 없기를 바랄게. 전 남편을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게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남편은 본인이 꿈꿔온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이유로 즐거워만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엄마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준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저희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엄마에게 보여줬던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와 이상한 친절함에는 뭔가 꺼림칙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 이런 걸 티내면 이상한 거잖아요. 만약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기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깥 베란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어머님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날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어머니. 장모님이요. 뭐 여전히 안 좋으시죠?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병은 차도가 없는 병이라고.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고. 상태 보아하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 알죠. 저희 계획 차질 없이 준비 잘 할게요. 계획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조금 더 거리를 좁혀서 몰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엿들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부터 시작해 애초에 아파트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두겠다고 유서를 조작해 놓았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필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들이 그런 거 안 와도 제대로 못 챙길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장모님 필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외워뒀는데 그거 하나 못 따라했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쓰신 것처럼 아주 감쪽같이 적어뒀으니까. 조작된 유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필체를 따라서 유서를 조작했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대출이 나오면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그걸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아먹고 살겠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그 집에는 시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저희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제 의사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본인 스스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몰래 팔려고 한 건 들켰어요. 멍청한 부동산 아줌마 한 명 때문에 다 망쳤죠 뭐. 다른 곳에다가 맡겼어야 했는데 너무 티나게 서류를 보여주는 바람에. 예. 앞으로는 잘 알아볼게요.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야죠. 저는 소파 뒤에 숨어 남편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어요. 처음부터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고 있는 부분부터 통화가 끊어질 때까지 모든 내용을 녹음했죠.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로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태어나 경찰서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경찰관님께 모두 들려드렸어요. 남편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취 파일까지 들려드리니 경찰관님도 유심히 들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유서 조작해서 망자 재산을 약차하려 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경찰서 잘 오셨어요. 아내분이시라고 하셨죠? 네, 제가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 인간 꼭 잡아다가 처벌해 주세요. 그 아파트 저희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런 놈한테 뺏길 수가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쪽에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남편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고 곧바로 남편을 검거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그 시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 되지 않는 듯 굉장히 난처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난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도장을 찍으라고 드밀었던 서류에 저는 진짜 인감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기고만장하게 제출한 서류는 은행 측에서도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을 테고 그래서 심사가 쉽게 나지 않았을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도 무척이나 꼼꼼하게 심사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남편은 대출 연체 기록도 있었던 데다가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고 몇 해 전 금융범죄에 연루됐었던 기록들도 존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출 심사 거절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은행 창구에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저기요. 왜 심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연체는 알아서 다 정리했는데 기록이 안 사라졌을 뿐이고 이렇게 인감도장까지 다 받아왔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고요. 이렇게 증빙 서류까지 다 떼왔잖아요. 다시 한번 심사해봐요. 내부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스님, 죄송합니다. 내부 심사 등급 미달이라 대출 취급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주시거나 아니면 딴 은행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딴 은행이 다 있어. 고객이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면 알아서 승인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으이씨, 내가 이 은행을 이용하나 봐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씩씩대면서 은행 밖으로 향하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님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수갑을 채웠어요. 사실 은행에서도 남편이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넣어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체포를 하면 소란스러워질 것을 예상해 밖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남현수 씨 맞으시죠? 저희랑 잠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진짜. 저기요.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말고 좀 비키시죠. 진짜 일 더럽게 안 풀리네. 여기 거리에 보는 눈도 많은데 조용히 따라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맥없이 잡혀가게 됐고 시부모님 또한 공범으로 같이 잡혀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켜봤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의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에서 나온 내용들은 남편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어요. 재판을 진행하던 날 남편과 어머님은 억울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재판을 받기 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거 정말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거 맞아요. 판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이거 무고한 시민 한 명 잡는 거 아닙니까? 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죄 지은 사람 마냥 재판받게 만드는 거 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맞아요.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사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시고 또 우리 아들도 사부인 병간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비고 지금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인의 생전 필체와 피고가 은행에 제출했던 유서의 필체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눈은 똑바로 뜨고 확인해 보세요. 법정에서 필체 감정 결과가 공개되자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시부모님은 입을 꾹 다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다며 떽떽거리던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갔나 싶을 정도였죠. 실제로 엄마가 쓰던 필체와 남편이 은행에 제출한 유서의 필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세밀한 부분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유서 작성 날짜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 났어요. 피고 여기 보시면 날짜가 6월 1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쓰시고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저한테 맡기겠다면서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적힌 날짜는 고인께서 이미 의식을 잃은 날이랑 겹쳐 있습니다. 지금 필체도 거짓이라 판명된 마당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말이죠. 자, 판결하겠습니다. 재판 결과 남편은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애초에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기록도 있었던 데다가 그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남기고 떠난 유일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그날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눈 뜨고 코를 완벽하게 베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이후 저는 엄마가 유산으로 남겨둔 아파트 세 채를 팔지 않고 임대를 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그 집들만 봐도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 아픔을 지우려고 무던히 애쓰기보단 오히려 아픔을 껴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우려고 애썼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을 내놓으니 생각보다 세입자는 쉽게 구해졌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처음 이혼 상담을 하러 가니 변호사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감옥에 가 있을 때에는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같은 것도 크게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 인간이랑 엮여 있고 싶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완전히 남편과의 연을 끊어낸 이후 감옥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서신이 도착했어요. 네가 나랑 이혼을 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설들이 가득 차 있다가 마지막에는 후회로 가득한 문장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의 서신들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보고 역겨움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제 휴대폰으로 악담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죠. 얼마나 하루에 시간이 남아 돌면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겠어요? 전 어디까지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야 이거사,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도 2다리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은 지금 너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너처럼 독한 애는 처음 본다, 처음 봐. 네, 어머님 당연히 처음 보시겠죠. 어머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한 번만 더 문자 보내거나 전화 거시면 저 한 번 더 법적 대응 가겠습니다. 어머님 집행유예 중이신 거 알고 계시죠? 어머머머, 얘 아주 맹랑한 것 좀 봐.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이래서 부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애들은 못 빼어먹은 티가 난다니까. 돌아가신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시든 목소리 높여가면서 어른 협박하라고. 네, 저희 엄마는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참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 상대가 어린아이든 어른이 됐던 간에요. 하여튼 협박으로 들리시면 그렇게 들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더 이상 전화할 필요성 못 느껴서 전화 끊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솔직히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전화가 올 때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응을 하면 할수록 저의 인생이 피곤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의 성격도 저 모양 저 꼴이 됐을 거다 싶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자랐으니 가족들 꼴이 말이 아닐 수밖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렸고 더 이상 조금도 엮일 일이 없도록 그놈이랑 같이 살던 집도 내놓은 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깜빵에 가버렸기 때문에 회사는 관둘 필요가 없었지만 이사를 가는 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됐어요. 동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저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네줬어요. 예솔 씨는 좋은 사람이라 어디서든 잘 지낼 거야. 아유, 왜 하필 만나도 그런 놈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해. 내가 정말 다 속상하다, 정말. 그러게요. 그런 놈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 종종 놀러 올게요.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사한 곳에 버스 노선을 착각해서 버스를 잘못 타 완전히 정반대로 온 적도 있었고 또 길을 잃어버려 1시간 정도를 뱅뱅 맴돌았던 적도 있었어요. 결국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건 오직 저의 기우였습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을 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새롭게 이직을 하게 된 회사에서도 적응해서 동료들이랑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제는 집에 갈 때도 버스 노선을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타며 지도를 보지 않아도 가게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지리도 훤해졌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기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요. 엄마의 기일이 다가올 때면 엄마의 부재가 익숙해진 것 같다가도 마음 한 구석이 아릿해져 오곤 합니다. 하지만 납골당 앞에서는 열심히 제일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짓곤 해요. 하늘에서 엄마가 내려다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밝게 말이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전 남편이 출소를 하고 나서 찾아와 보복을 할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제가 이사를 온 곳은 전 남편이 절대 짐작조차 못할 곳이었고 저의 이름도 바꿨으며 저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왔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전 남편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전국 방방곡곡 뒤져서 저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놈이 저를 향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여전히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의 모든 청춘과 사랑, 열정을 다 바쳐 사랑했던 전 남편이 알고 보니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그때의 충격은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 모든 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지켜준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의 실체를 알고 저를 지켜준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삶에 더욱 집중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잊혀지지 않을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